안녕하세요. 저는 은주라고 해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주부 이야기인데요.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혼 10년 차 두 아들을 키우며 정말 평온하게 지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저는 줄곧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남편이 집안일도 충분히 힘든 일이라면서 밖에서 일하는 걸 말렸어요. 처음엔 좀 답답했지만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동네는 참 조용한 곳이죠.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고 그 한복판에 남편이 운영하는 철물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건 웬만큼 다 있었거든요. 못 하나부터 시작해서 전구, 수도꼭지, 심지어 화분까지.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간단한 수리도 척척 해주곤 했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여겼죠. 지훈이와 지민이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가끔 남편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리고 식사할 때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괜찮다면서 다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녁 시간이면 남편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망치질하고 손님들 요청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라고 달려들면 웃으면서 안아주곤 했어요. 지훈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고 지민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정말 대단하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집안을 잘 꾸려가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말이면 가끔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지훈이와 지민이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동안 남편과 저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봤죠. 다른 가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물어봐도 항상 괜찮다고만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달랐나요? 남편이 유독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가래가 끓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걱정된다고 하니까 또 괜찮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뭔가 느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굼뜨고 자꾸 벽에 손을 짚고 서 있더라고요.
아침밥을 먹을 때도 이상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얼굴도 창백해 보이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게 문 닫고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김씨 아저씨가 오늘 수도관 고치러 온다면서 나가버렸어요. 오전 10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우리 가게 옆 문방구 사장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게에서 쓰러졌다면서 지금 119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급하게 아이들을 옆집 미라 언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얘져서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손을 잡으니까 차갑기만 하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었어요. 시계를 봐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했거든요. 3시간 넘게 기다렸나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수술은 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심장이 이미 많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각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 소리만 삐삐 거리고 있었거든요. 의식도 없고 얼굴도 창백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제발 깨어나 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이들은 미라 언니가 돌봐주고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간호사분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셔도 못 가겠더라고요. 남편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기계 소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뛰어오고 의사 선생님도 왔어요. 심장이 멈췄다면서 응급처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복도에서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냥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따뜻했거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면 이해할까요? 특히 지민이는 아직 6살인데 아빠가 영영 안 온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봤어요. 지훈이는 눈치를 챘는지 울지 않으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지민이는 계속 아빠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도 말수가 줄었고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가 장부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가게 운영이 어려웠던 것, 빚이 점점 늘어났던 것, 그럼에도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했던 것,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합치니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겨우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어요. 가게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문을 닫았고 수입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더 큰 충격은 남편의 장부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가게 운영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은행 대출에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빚이 몇 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이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직장 경험도 별로 없고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뭘 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봐도 대부분 경력직을 원하거나 젊은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39살에 경력도 없는 제가 들어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미라 언니가 마트에서 계산 언니를 소개해줬어요. 시급도 괜찮고 집에서 가깝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정말 긴장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면접이었거든요. 다행히 바로 합격했지만 일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계산대에 서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짜증내는 손님들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집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니까 지훈이가 동생을 챙겨야 했어요. 겨우 8살인데 동생 밥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봐주고 정말 의젓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애인데 어른 역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지민이는 자꾸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집에 있었는데 갑자고 나가니까 적응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와도 엄마가 없으니까 자꾸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집을 비우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 달 정도 일했나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혼자 라면 끓여 먹은 걸 보면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없는데 엄마마저 제대로 못해주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열이 났는데 제가 일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픈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그만뒀는데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거든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청소 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오래 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빠지는 일이 생기니까 사장님들이 싫어했거든요.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지쳐가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병원비 내고 장례비 내고 한 달 생활비 쓰고 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채권자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면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마저 잃으면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차 한 잔 드리겠다고 했는데 앉지도 않고 서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냉정하셨어요.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떻게 냈냐면서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의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적금 깨서 병원비 내고 제가 일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도 알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들으니까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값이면 빚도 갚고 당분간 생활비도 될 거라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빚이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시작해서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몇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괜찮다고 하면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가게 운영이 어렵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들을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면서 집을 처분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아이들 양육도 자신들이 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계까지 책임지기는 무리라면서 지훈이와 지민이는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집은 팔아도 아이들만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도 5살 때 엄마가 떠났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멀리 갔다고만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혼자였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 우리 엄마는 날 두고 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습니다. 밤에 혼자 울면서 엄마를 찾던 그 외로움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학교 운동회 때마다, 학예회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박수도 쳐주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외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잘 못 오셨거든요. 그때의 그 쓸쓸함, 그 외로움을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제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거냐면서 현실을 모르고 고집만 부린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부모가 키우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면서 아이들만 힘들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속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능한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에 혼자 울던 기억, 다른 아이들 부러워하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런 경험을 시킬 수 없었어요. 그때 지훈이와 지민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시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온화한 표정이 되시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셨어요. 지훈이와 지민이에게 할머니가 좋은 곳에 데려다 줄 거라면서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요.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렸어요. 집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지만 아이들만은 절대 보낼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고집불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결국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이미 연락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서류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집 매매 계약서와 아이들 양육권 관련 서류였습니다. 빨리 사인하라면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서 압박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면서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조부모가 양육할 권리가 있다면서 협박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져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없었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집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한테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일주일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없고 집을 팔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그때 춘호 외삼촌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외삼촌이었는데 제 상황을 들으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외삼촌은 다혈질 같아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외삼촌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는 분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손이 커서 혼자 감당 못 한다면서 제가 도와주면 딱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반찬 가게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집안일만 했지만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요. 남편도 제 음식 솜씨를 좋아했고 아이들도 엄마표 반찬을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외삼촌이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과 얘기해 주셨어요. 전화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도 좋다고 하시면서 언제든 와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제게 말씀하시길 정말 좋은 분이라면서 저와 잘 맞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셨어요. 급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미라 언니한테 맡기고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나물, 조림, 볶음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는데 뒤쪽 주방에서는 바쁘게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냄비 소리, 볶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누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외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쁜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사장님을 불러오셨어요. 발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사를 준비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사장님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순간 하얘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제가 먼저 춘호 삼촌 소개로 왔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고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외삼촌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사장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사장님이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뭔가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외삼촌이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게 되었다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배워보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가 기뻐하면서 엄마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사장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왜 목소리가 떨렸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게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반찬 가게로 갔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바로 출근한 거였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어제 사장님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왜 목소리가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 서니까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파 볶는 향긋한 냄새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사장님이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새벽 5시쯤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뒤돌아보시는 순간 또 그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 못하는 그런 표정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어색해 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일찍 왔다면서 앞치마부터 두르고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시선을 계속 제게 고정하고 계셨어요. 마치 제 얼굴을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어색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처음 몇 시간은 주로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정말 자세히 지켜보시더라고요. 다른 신입 직원들도 이렇게 관찰하시나 싶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랄까, 안쓰러워하는 표정이랄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그릇을 닦을 때 손 모양을 보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야채를 썰 때도 칼 잡는 법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직장인들이 도시락용 반찬을 사러 오고 주부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산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손님 응대를 하면서도 사장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면서 예쁘다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사장님이 급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분이라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또 떨리더라고요. 마치 저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사장님과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어디서 사시냐, 가족은 어떻게 되시냐,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답할 때마다
사장님이 뭔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일에 익숙해지면서 요리도 도와드리게 됐어요.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들고 김치 담그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요리할 때 사장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콩나물 무칠 때였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파를 송송 썰어서 넣었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을 맞추는 방법도 신기하다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 해주다 보니 늘었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뭔가 복받친 표정을 짓더라고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한참 말없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됐는데 사장님이 괜찮다면서 정말 손맛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소리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사장님이 저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재료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 맞추는 요령, 손님들 취향까지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정성껏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직원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셨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였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직접 알려주시는데 그때 사장님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보시면서 정말 예쁜 손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찾기 시작했어요. 젊은 분이 만든 나물이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든 시금치 나물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 맛이 난다면서 자주 사가시더라고요. 매출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 씨 덕분에 손님들이 늘었다면서 앞으로 기본급에서 조금 더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정리하다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은주 씨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은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돌아보니까 사장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을 떨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도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성함이 뭐였냐고, 어릴 때 어디서 살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성함과 어릴 때 살던 동네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제 대답을 듣고는 한마디 한마디 되새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뭔가 확신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사장님이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디 아프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리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제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30몇 년 만에 딸을 만났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원망했던 감정들, 서운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동시에 이상하게도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엄마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장님이, 아니 엄마가 계속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면서 매일매일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제 엄마가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특징들을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왼쪽 무릎에 넘어져서 다친 흉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제 엄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30년 넘게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왜 날 두고 갔을까?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나를 생각한 적은 있을까? 원망스러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뒤섞여서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외삼촌이 숨길 수 있었을까 하는 화가 말이에요.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외삼촌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 있냐고 했어요. 외삼촌은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전화가 올 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외삼촌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말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냐면서 하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혼자 하셨냐고, 제 마음은 생각 안 해보셨냐고 했어요. 30년 넘게 만나지 못한 모녀를 만나게 하는 일인데 당사자인 제가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냐고 했어요. 외삼촌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이 엄마의 사정을 조금씩 얘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린 저한테까지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삼촌 말로는 그때 엄마가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린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가게에 나가기가 정말 꺼려졌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압박도 계속 있었고 아이들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게에 나갔을 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우셨나 봅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일단 일은 평소대로 하자면서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어색하게 지냈어요. 말을 거의 나누지 않고 각자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하는 리듬은 잘 맞았어요. 엄마가 국물을 끓이시면 저는 나물을 무치고 제가 재료를 준비하면 엄마가 요리를 하시고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손님 하나하나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르신 손님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반찬 조금씩 사가시면 덤을 많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오시면 직접 나가서 도와드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손님이 없을 때였는데 조심스럽게 과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왜 그때 떠났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저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듣기 싫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도 어린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몇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집도 압류당하고 가게도 문 닫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빚쟁이들의 협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저를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5살짜리 아이를 빚의 담보로 잡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피하려고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일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셨대요.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저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후에는 빚을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고 해요. 그때 저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저는 외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타나서 안정된 생활을 흔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어서 춘호 삼촌한테 소식을 듣곤 하셨대요.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소식도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면서 멀리서나마 축하해드렸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녀들 얼굴이 궁금해서 미치겠지만 그래도 참았다고 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히 나타나서 방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춘우한테 부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외삼촌이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물론 아직도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시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해 오시면서 집 처분과 아이들 양육권 문제를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까지 하시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 함께 해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라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고민 끝에 엄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얘기해 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3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면서 손자들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엄마와 화해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엄마가 시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무슨 얘기를 하실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생각보다 당당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자신이 은주의 친어머니라고 소개하시고 이제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찬 가게 일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은주한테 친어머니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제 딸과 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집과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일부를 담보로 해서 빚을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반찬 가게 수익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다고 하시면서 급한 빚부터 정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이들 양육권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본격적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엄마는 오랜 경험으로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메뉴를 제안했어요. 특히 저희 손맛이 어우러진 반찬들이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만든 전통 김치와 제가 만든 새콤달콤한 무침이 특히 인기였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어머니 딸이 함께 하니까 더 맛있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2달 지나니까 20만 원도 넘는 날이 생겼어요.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엄마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또 계시냐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지훈이와 지민이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금세 할머니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간식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호떡이며 붕어빵이며 저도 어릴 때 못 먹어봤던 엄마표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년쯤 지나니까 가게 운영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생활비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정을 찾은 게 가장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올랐고 웃음도 많아졌거든요. 엄마와 저는 이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할 때도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집에서도 아이들 돌보는 걸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가끔 과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적이었던 그때를 떠올리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잃은 것만 생각하고 절망했는데 사실은 새로 찾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와의 재회, 아이들과의 더 깊은 유대,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엄마와 함께 가게에 나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빚도 다 갚아야 하고 아이들도 더 크면 교육비도 많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하늘의 남편한테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은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